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아들이 지키겠다는 이유로 무고한 여인 3명을 살해한 뒤 시신으로 비누와 케이크를 만들어서 잔인한 비누 제작자라고 불리게 된 여인 레오나르다 치안출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2월 20일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화감독 클레어 드니가 범죄 드라마 더 소프메이커 연출을 맡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감각적이고 시적인 연출로 유명한 클레어 드니는 캐릭터 간의 미묘한 긴장감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감독으로 정평이 나있죠. 클레어 드니가 메가폰을 잡을 예정이라고 알려진 더 소프메이커는 이탈리아 영화감독 마오니 볼로니니의 1977년작 그란 볼리토의 드라마 리메이크작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여성 3명을 살해한 후 시신으로 비누, 양초, 쿠키, 케이크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쓴다는 다소 엽기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레오나르다 치안출리라는 이탈리아 여성의 실화라는 겁니다. 레오나르다 치안출리는 1894년 이탈리아 아벨리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오나르다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사랑하지도 않은 남자에게 강제로 범해졌고 그 바람에 원치 않은 임신까지 하게 되어 억지로 결혼한 케이스였죠.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비난과 증오를 쏟아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너만 없었어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레오나르다를 방치하고 학대했죠. 레오나르다가 6살 때 문제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보살핌이나 애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줄곧 거부당한 레오나르다는 13살이 되던 해 직접 만든 올가미로 목을 매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하지만 올가미가 끊어지면서 목에 새카만 멍만 남기고 실패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세상을 스스로 등지려 했다는 걸 알면서도 위로와 사과는커녕 전보다 심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레오나르다를 무시했죠. 결국 1년도 지나지 않아 레오나르다는 두 번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만 이조차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경험하지 못한 레오나르다는 말을 못한다고 오해받을 만큼 말수가 없고 무척이나 예민한 성격으로 성장했죠. 그러다 레오나르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는 큰돈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레오나르다를 시집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즉 딸을 좋은 집에 시집 보내서 팔아서 돈을 뜯으려고 한 것이죠. 레오나르다의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명망 높고 돈도 많은 상류층 남자를 사위로 들이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으로 치자면 선을 보는 건데 상류층의 남자가 굳이 레오나르다와 만날 이유가 없었죠. 게다가 레오나르다는 이미 등기소 직원인 라파엘레 판사르디라는 남성을 마음에 둔 상태였습니다. 레오나르다는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고백했고 어머니는 격노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죠. 레오나르다는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 갖은 노력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월급이 쥐꼬리라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라파엘레는 사윗감으로 고려하고 있던 60대 노인이나 10년째 병상에서 못 일어나고 있는 식물인간보다 더 최악으로 여겨졌으니까요. 결국 레오나르다는 끝까지 어머니의 허락을 얻지 못한 채 23살이 되던 1917년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부부는 1921년 판사르디의 고향인 포텐자의 라우리아로 이사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차렸습니다. 라팔레는 자상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벌이가 시원찮아 두 사람은 늘 생활고에 시달렸죠. 언뜻 이제 어머니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릴 적 트라우마와 결핍에서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레오나르다는 생활고와 더불어 거듭된 유산, 자녀의 죽음까지 겹치며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죠. 레오나르다는 생활비를 벌 겸 은행의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계좌에 큰 금액이 이체된 것처럼 명세서 조작을 시도했다가 체포돼 사기 혐의로 여성전원 교도소에까지 수감되고 평생에 걸쳐 17번의 임신을 했는데 그중 3번은 유산했고 10명의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레오나르다는 남은 4명의 자녀도 잃게 될까 늘 전전긍긍하며 과보호했죠. 그 중에서도 장남 주세페를 향한 레오나르다의 사랑은 병적일 정도로 심했습니다. 출소한 레오나르다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가족들과 함께 라케도니아로 이주했습니다. 당연히 돈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지역 내 숲속에서 천막을 짓고 사는 집시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죠. 레오나르다는 처음 경험해보는 공동체 생활에 무척이나 빠르게 적응하며 무린의 점쟁이 여인에게 손금이 있는 방법과 미래를 점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당신을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당신을 가장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으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증오하게 될 겁니다.
점쟁이 여인의 전께를 맹신한 레오나르다는 친어머니가 자신을 저주한다고 믿으며 점점 더 미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시 공동체에 강한 연대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워져. 그러다 1930년 지진이 일어나 집시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레오나르다는 가족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잊고 레지오 에밀리아 근교에 위치한 작은 마을 코레지오로 떠나게 됐습니다. 레오나르다는 자신의 손으로 집시 공동체처럼 결속력 강한 커뮤니티를 재건하려 시도했죠.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고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절하게 말을 건넸으며 특히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젊은 여성들에게 필요한 인생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점쟁이 여인에게 배운 기억을 되살려 사람들에게 점술과 성금을 봐주기 시작했는데 신통력이 높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하나둘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났죠. 시간이 흐르면서 레오나르다는 지역사회에서 유명한 현모양처이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척척박사로 좋은 평판을 얻게 됩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불안과 공포가 넘실거렸죠. 자신의 불행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레오나르다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먼 지역까지 용한 점쟁이와 무속인들을 찾아다녔죠. 누굴 만나든 질문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내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을까요? 남은 자녀들이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중 한 점술가에게서 심상치 않은 예언을 듣게 되죠. 당신의 오른손에는 교도소가 왼손에는 정신병원이 보입니다. 그닥 유쾌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레오나르다는 자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위태로운 평온이 계속되던 1939년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남이자 가장 사랑하는 자식인 주세페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이탈리아 왕립군에 입대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는 군입대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주세페가 전쟁터로 떠날 날이 다가오자 레오나르다는 신경쇠약에 걸려버렸죠. 이번에야말로 장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이상하게 뒤틀린 믿음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인신공양, 즉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목표물은 마을에 사는 이웃 여성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파우스티나 세티라는 이름의 노처녀였죠. 레오나르다는 남편감을 찾던 파우스티나에게 폴라라는 인근 대도시에 부유하고 잘생긴 남자가 있으니 직접 만나보라고 은을 띄웠습니다. 괜히 해방을 놓을 수 있으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집을 떠날 때 약혼자를 만나러 간다는 편지를 남기라고 지시했죠. 파우스티나는 신랑감을 찾아준 보답으로 530달러, 오늘날 가치로 1,500만원 상당에 달하는 전 재산까지 넘겼습니다. 레오나르다는 마을을 떠나기 전 축배를 들자고 집으로 유인한 뒤 수면제를 탄 와인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들었죠. 그리고 도끼로 목을 쳐서 살해한 후 몸통을 방 안으로 끌고 가 아우토막으로 잘랐습니다. 레오나르다는 의식을 하는 동안 채취한 피를 그릇에 담아 식혔습니다. 살점은 뼈에서 발라낸 뒤 수사나 나트륨을 뿌려서 녹인 다음 하수에 흘려보내죠. 피가 완전히 한 덩어리로 굳어지자 오븐에 구워서 가루를 낸 뒤 밀가루, 설탕, 우유 등을 섞어서 작은 티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우스티나로 만든 티케이크를 주세페에게 먹이고 자신도 먹었죠. 첫살인 이후 몇 주 동안 가족, 친구, 이웃 등 수십 명의 사람들이 파우스티나의 피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먹게 됐습니다. 정말 의식의 효과 때문인지 주세페 입대는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또다시 입대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두 번째 희생물을 찾아 나섰죠. 프란체스카 소아비라는 또 다른 중년 여성이었는데 해외에 벌이가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유인 방법이 다를 뿐 살해 방법은 동일했죠. 1940년 9월 5일 피해자가 집을 떠나기 전 축하 파티를 하자며 초대해 약을 탄 와인을 마시게 한 후 의식을 차리기 전 도끼로 살해했죠. 저는 냄비에 비계가 붙은 조각들과 비누를 만들기 위해 구입해둔 가성소다 7kg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덩어리가 모두 녹을 때까지 저어가며 끓인 뒤 근처 정화조에 버렸어요. 잘 굳히면 썩 좋은 비누가 됐을 텐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하의 피는 응고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븐에서 구워냈고 가루로 만들어 밀가루, 설탕, 초콜릿, 우유, 달걀과 약간의 마가린을 섞어 반죽했습니다. 바삭바삭한 티케이크를 많이 만들어서 주세페에게 주고 집을 찾아온 손님들께도 대접했습니다. 물론 저도 먹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의식의 효과가 없는 것인지 입대 날짜가 변경되지 않았죠. 마음이 급해진 레오나르다는 두 번째 범행이 있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세 번째 희생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왕년에 오페라 가수 생활을 했다고 알려진 버지니아 카시오포였죠.
레오나르다는 남편을 잃고 홀로 외롭게 생활하던 버지니아에게 피렌체의 국립극장 무대 매니저를 구하고 있는데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전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마을을 떠나는 사실을 알리지 말고 떠난다는 내용의 편지만 남겨두라고 지시했죠.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레오나르다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비누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에서 지방을 하나하나 분리해 냄비에 녹여서 비누로 만들었죠. 티케이크를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수제 비누를 친구와 이웃들에게 선물하고 일부는 다른 방문객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투박한 레오나르다표 수제 비누는 쿰쿰한 냄새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좋아서 순식간에 동이 나버렸죠. 레오나르다는 비누를 못 받은 사람들이 아쉬워하자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약속은 지킬 수 없었죠. 세 번째 피해자인 버지니아가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자취를 감추자 시누이 알베르티나 판티가 상황을 수상하게 여겨 자체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을 통해 버지니아가 사라지기 직전 레오나르다의 집을 방문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알베르티나 판티는 조사한 내용을 취합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한 마을에서 중년 여성 3명이 잇따라 실종된 것을 수상하게 여겨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행적이 한 사람의 집 앞에서 끊긴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레오나르다는 처음엔 혐의를 맹렬히 부인했지만 경찰의 의심이 장남인 주세페를 향하자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고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결국 레오나르다는 1946년 3건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죠. 징역 33년이 선고되었고 이후 3년은 범죄자 정신병원에서 보호입원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이후 레오나르다는 1970년 10월 15일 여성 범죄자 수용 정신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죠. 오래전 점쟁이 여인의 예언처럼 교도소와 정신병원을 양손에 쥔 채 여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 교도소 내에서 작성한 옥중 수필이 비통한 영혼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7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회고록으로 출판돼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내용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죠. 또한 레오나르다가 비누를 만들 때 사용한 냄비를 포함하여 범죄 현장에서 나온 많은 유물이 로마의 범죄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고요. 미신의 눈먼자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또 한 번 실감하게 만든 레오나르다 치안출리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